인천 쪽의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체의약품은 무엇이냐? 그 다음 항체의약품을 개발에 있어서 핵심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형식, 그 다음에 정책적 지원들, 이런 얘기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2년도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이오의약품이에요. 옆에서 보시면 다 주사기로 제가 표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는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캡슐이나 혹은 정제처럼 되어져 있는 보통 합성의약품, 보통 이 전통적인 제약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 세계 탑 10 셀러 중에서 7개, 그 중에서도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하고는 금액 차이가 한 1.5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액으로 따지면은 바이오의약품이 8대2 정도 비율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바이오의약품이 대세야. 바이오해야 돼. 바이오해야 돼. 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이 바이오의약품이고 까만색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합성의약품이에요. 1대1입니다. 이거 틀렸나? 아니,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 뒤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매출액 순위 24년에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암, 그 다음에 당뇨, 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2025년 가잖아요. 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망원자로 위고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망원자로 위고비가 하고 이 망원자로의 파생상품 3개가 탑 10 중에 3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걔는 합성의약품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합성의약품이에요. 왜냐하면 바이오의약품이면은 세포에서 생산하는 걸 바이오의약품이라고 그러고 합성의약품은 인간 인조로 만드는 거거든요. GLP-1은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인간 인조로 만듭니다. 근데 얘는 또 합성의약품 캐테고리는 또 안 들어가요.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바이오의약품 뭐냐, 항체의약품 뭐냐 그러면은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Y-쉐입으로 되어져 있는 이 인간 항체가 특정 병원체나 질병 표적에 결합하는 음력을 통해 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합성의약품보다 치료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암, 자가면역질환, 류마타이티스 이런 데에 사용이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쪽 아래쪽 부분에 약물이 붙어 있는 약물, 항체, 접합체. 그 다음에 항체, 약물, 접합체. 저는 약물, 항체, 접합체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Antibody Drug Conjugate, ADC가 굉장히 가끔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ADC 얘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리간드가 작용을 하죠. 이 리간드가 작용 못하게 막습니다. 이 리간드에 작용을 해서 아니면은 보체를 갖다가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자체의 암세포가 죽게끔 하거나 그 다음에 ADCC라고 해서 이제 이 암세포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끌어와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혹은 이 항체가 암세포에 결합되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파고사이트시스, 대식작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항체가 어떻게 개발이 됐냐라고 생각하면은 1975년도에 첫 번째 다니크론 항체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크론 항체를 갖고 쭉 연구를 하다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시장에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1994년도에 리투스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상업적인 성공이 돼서 이제 허세틴, 이제 보시는 것이 1998년도에 97년도에 리투사지구나. 98년도에 개발이 되면서 쭉 올라가가지고 그 이름도 유명한 키추로다라고 하는 약물이 저기 보시면 2014년에 개발이 되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체 개발의 역사를 어떻게 따지느냐?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의 피를 재수혈하면은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를 직접 수혈하기 좀 애매하니까 얘를 원심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맑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대기 이 세포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 이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시럼이라고 하는 혈청물을 갖다가 주로 주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 혈청에 보통 항체가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시작이 됐었냐면은 에밀 아돌프 폰 베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상풍에 감염된 개체에서 혈청을 빼가지고 주입을 하면은 그 병원체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수동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901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동면역을 통해 가지고 치료제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물학자가 치료제를 만들기 좀 어려운 게 생물학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보면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모든 배치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모든 배치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어떻게 맞추고 하는 QC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누가 했냐면은 폴 에일리크라고 하는 독일 화학자가 요거를 하면서 매직 뷰렛 혹은 엔티바디라는 말은 정확하게 아니고 엔티섭선스라는 말로 독일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08년도에 노벨상을 받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베링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어떤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1890년도에 이분은 뭘 갖고 했냐면은 디프테리아 갖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럼을 어디서 생산하냐면은 큰 동물, 말에서 병원균을 접종을 한 다음에 말이 완전히 그 병원균에서 낳게 되면 거기서 말이니까 피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피를 뽑아가지고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방식대로 해서 베링이 사실은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분이 누구냐면은 시사사부로 기타사토라는 분인 거고요. 혹시 최근에 일본 갔다 오셨어요? 일본. 혹시 아프리카 좀 갔다 오신 분 없으시죠? 예, 아프리카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 가기 전에 반드시 주사를 하나 맞습니다. 예, 자주 아프리카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환이 있어서요. 옐로우 피버라고 들어보셨어요? 황열병? 예. 그러니까 진짜 아프리카에 방문하시는 분은 황열병 주사 저는 그 황열병 주사, 예방주사 맞았는데 맞고 내가 피 돌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독한데, 그 황열병 연구하셨던 분이 노구치 선생이고요. 황열병 백신을 만드셨고, 황열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본에 1,000엔짜리 지폐 우리나라로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은 과학기술을 진심이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지폐에 과학자를 집어넣었다는 거. 그리고 이 양반이 이 정도 업적이면은 노벨상을 이렇게 같이 받아요.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사실 받았어야 정상인데 그 당시에 커뮤니티로 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와 같은 영향력 때문에요. 노벨 생리의학상 쪽에 제가 알기로 노벨상 수상자가 한 8명인가? 6명인가 8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분하고 같이 하는 세균 면역학 쪽은 거의 한 4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못 받았지만은 이분의 전통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노벨상을 받겠지, 아니, 받을 거예요. 뭐냐면 일본의 첫 번째 노벨상이 노구치 선생이 기타사토 선생이 1890년도에 저런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노벨상 생리의학상 처음 받은 게 1980년대일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은 1980년대니까 한 90년 정도 연구한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랬던 게 뭐냐면 세럼 테라피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항체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고요. 이 항혈청, 엔티시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항원에 대해서 특이적인 항체를 갖고 있는 혈청이다라고 얘기했고, 항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Y 쉐입입니다. 이 보면은 중세라서 헤비 체인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세라고 해서 라이트 체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항원이 결합되어져 있는 파트고요. 녹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사람마다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럼에서, 그러니까 감염을 시켜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 개체에서 피를 빼서 혈청을 만들어서 주입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안에 혈청 안에는 항체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연구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런 항체에 대한 연구를 쭉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은 엘덴만 교수하고 포터 교수가 방금 얘기했듯이요. 항체는 Y쉐입으로 되어 있고 2개의 헤비 체인하고 2개의 라이트 체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항체 구조를 1960년대에 밝혀가지고 1972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이브리도마라고 하는 거, 뒤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하이브리도마를 통해서 모노크로널 엔티바디를 콜러 교수하고 밀스타인 교수가 발굴합니다. 그래서 발견을 해가지고 1984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계 교수님이죠. MIT의 교수님이신데 도나가와 스스무 선생이 항체 다양성 생산의 유전적 원리를 규명해서 B셀에서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규명을 해가지고 1987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안티시럼에는 항혈청에는 항체가 있다. 자, 그럼 항체를 갖고 쭉 해보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항체가 다양해요. 우리 몸에서 어떤 항원이 들어와서 만들어져 나온 항체는 무지무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심지어 어떤 거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치료 효과가 있는 항체만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크론이라고 하는 단일 크론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단일 항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노크로널 엔티바디, 단일 크론 항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물 세포를 써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이 하이브리도마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항체를 만듭니다. 이름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르소 크론. 오르소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르소닥스에서 온 말이죠. 오르소닥스는 원리입니다. 원리지만 좀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베타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르소란 말은 단일, 유일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모노보다 더 센 말이죠. 오르소란 말을 썼고요. 뒤에 크론을 말을 써요. 모노크론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단일 크론 항체를 만드는 거가 감격스러웠으면 저기에 모노크론이라는 말 안 쓰고 오르소크론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이러면 OKT3고요. 상품명으로 얘기하면은 유로 세포 표적자를 잡는 모노크로널 엔티바디인데 뭘로 만들었느냐? 생쥐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시장에 들어옵니다. 뭐에 들어오느냐? CD3는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오간 리젝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당시서부터 이제 벌써 장기 이식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장기 이식을 시작을 해서 주면은 남의 장기잖아요. 남의 장기니까 우리 몸에서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간을 보다가 아니야.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이식을 했는데 우리 몸에서 심장을 죽여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부작용이 심한 수 있는 그러한 이 장기 이식에 썼던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에 들어가죠. 근데 엄청난 실패를 머금고
퇴장을 합니다. 왜 퇴장을 하느냐? 이거 뭐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쥐요. 어떻게 사람의 거를, 쥐의 것을 사람에다 넣어요? 지금은 이해가 가죠. 언제예요? 1985년도입니다. 네. 1985년도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죠. 뭘 배우죠? 생존은 안 되겠네. 사람 거 써야겠네. 그래서 사람 거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거와 저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페이지 디스플레이라는 방식이고, 이것이 스미스 교수하고 윈터 교수가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이 방식대로 만듭니다. 이거를 나중에 휴메라라고 하는 약물 통해서 됐고요. 이것이 케미스트리로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앨리슨 교수하고 그 다음에 혼조 교수가 노벨상을 2018년도에 받습니다. 항체로 두 번 받아요. 같은 토픽으로 두 개가 노벨상을 받은 게 이게 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가 작년에 노벨 화학상하고 노벨 물리학상이 같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항체가 이제 생쥐면은 이렇게 되겠죠. 색깔이 핑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쁘죠? 네, 안 이뻐요. 네,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걸 휴먼으로 바꾸지? 이걸 다 휴먼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던 게 뭘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여기만 바꾸자. 자, 여기가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쥐로 놔두고 여기만 사람 거로 바꾸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하는 면역 거부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쥐와 사람의 거를 합쳐놓은 키메릭 항체를 만듭니다. 네. 키메릭 항체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최초에 만들어졌던 항체들이에요. 리투크시맙, 그 다음에 인플릭시맙, 서투크시맙.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휴먼으로 바꿀 수 있게 되거든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맙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맙은 아달리누맙. 얘가 휴메라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쪽에 있는 것들의 일부만 중요한 항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포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휴먼으로 바꿔주는 게 휴머나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휴메라라고 하는 약물이 이제 아달리누맙이고 최초로 만든 완전 인간 유래 단일 항체이고 페이지 디스플레이로 만들었어요. 얘 이름은 휴메라, 뭐 되게 예쁘게 지었잖아요. 이게 지은 사람이 약자로 지은 겁니다.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그 다음에 카르보프스키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해 가지고 거의 한 15조에서 20조까지 팔았거든요. 그렇게 10년, 20년을 팔았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18년도에 이제 혼조 교수님, 이제 두 번째 이쪽 분야의 노벨상이죠. 옵디보라는 약물이고요. 녹색에 표시된 게 키추르다거든요. 옵디보는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옵디보가 일본에서 먼저 키추르다보다 먼저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성장을 하죠.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2017년 포스트 쿼터에 뭔 일이 있어요. 까만색은 정체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녹색이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갑니다. 옵디보는 서서히 정체돼서 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빌리언 달러니까 3조씩 팔았으면 꽤 많이 판 거죠. 근데 실제로 22년도에 여기 보시면 이 차이가 거의 2배 반씩 납니까? 도대체 먼저 시장에 들어갔고 노벨상도 받은 옵디보가 왜 키추르다보다 현재 와서는 덜
매출액이 될까? 도대체 2014년 포스트 쿼터 1사분기에는 뭔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물음표를 딱 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면은, 이 키츠루다가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유래인데요. 처음에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사이언티스트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가 2009년도에 머크에 합병이 됩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2010년도에 FDA에 이걸 갖다가 신청을 하면서 이 약이 돼? 그래가면서 이 약을 팔아보려고 그랬어요. 2011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옵디보의 전에, 그러니까 옵디보보다 개발을 했던 물질이 BMS에서 퍼블리시를 했는데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BMS는 옵디보라고는 실제로 자기 약물을 갖고 있고 계속 개발하지만은 실제로 그거에 앞에 있었던 물질은 개발할 물질은 아닌데 연구했던 물질이 임상에서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물질이 훨씬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갑자기 생각 확 드는 게 뭐냐면 이거 개발해야겠네. 그래서 팔려고 그랬던 거 다시 뺍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한국의 머크 연구소장이 있었어요. 피터킴이라고. 피터킴이 그걸 받아와서 임상 프로토콜을 전부 다 다시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키노트 1이라고 하는 임상 1상을 하면서 브렉스루 세라피 데지그네이션을 받습니다. 이것이 엔타이 캔서 항암제로서는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4년에 이 결과를 2년 동안 나온 결과를 갖고 시장에 집어넣습니다. 원래 옵디보가 2014년에 임상, 그러니까 일본에서 발매가 되고 미국으로 지금 발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 거하고 달리 얘는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3년 만에 2011년에서 2014년에 3년 만에 임상 1상만 하고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임상은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NDA, 그 다음에 NDA 끝나고 나면은 포스트 마케팅 서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임상 1상만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갖고 2017년에 아까 있는 물음표를 해결을 못하죠. 2017년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뭐냐? 얘는 튜머 다이그노스틱 트리트먼트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보통 항암제를 개발한다 그러면 어떤 항암제를 개발하냐? 위험치료제. 그 다음에 위험치료제 갖고 괜찮게 되면 얘가 암이 위험만 되지 않겠죠. 폐암제. 그럼 폐암을 다시 해서 피험치료제 또 받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임상 암치료제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적용증을 하나 둘씩 넓혀가는 작용을 옵티보 그렇게 했어요. 근데 201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약물은 MSI 하이와 DMNMR이라고 하는 분자 표적을 갖고 있는 모든 암세포에 쓸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의사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환자의 암 조직에서 떼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MSI 하이와 DMNMR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FDA에서 허락을 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보험을 청구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FDA에서 허락을 안 받은 거는 보험 청구하면 보험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값을 환자가 다 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가 약값을 대줘야 되죠. 자, 앞에 있는 것들은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임상시험을 하지 않으면 보험을 못 받으니까 앞에 있는 옵티보라는 약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에 있는 그러한 저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초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오프라넨 이 이노베이츄락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희귀 질환이 되게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왕가의 병이 무슨 고질병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기네 혈통이 고귀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끼리 사촌끼리 결혼하고 심한 경우는 남매끼리 결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유전자가 섞이면은 열성 유전자가 계속 열성이기 때문에 감춰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죠? 혈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열성 유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유태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유태인들이 굉장히 근침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전병들이 많은데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당 뭐 5명. 그러면 100만 명이면 10명. 50명. 예? 1000만 명이면 500명. 우리나라 인구 4천만이라고 가정하면은 200명 이거죠. 자, 200명이 보통 약값이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쓴다고 그러면은 그 시장은 200억 시장이에요. 근데 요새 약을 개발하는데 얼마 들었냐? 보통 한 1조 듭니다. 그럼 1조 들여가지고 1년에 200억 팔려고 1조 못 하잖아요. 그럼 환자를 늘려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그러면 환자 수는 못 늘리잖아요. 그럼 약제비를 네 맘대로 받아. 약제비를 네 맘대로 받아 그러면은 마켓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억을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100억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억이 100억이 되면은 200억 시장이 2조 원 시장이 되잖아요. 그럼 2조 원이면은 약을 개발할 만 하거든요. 그럼 200억. 그러면 한 사람이 200억 쓰는 말이 안 되죠. 예. 아까 졸겐세마가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졸겐세마가 제일 비싼 약일까요? 예. 제일 비싼 약은 아닌데 지금 현재 제일 비싼 약은 얼마일까요? 제가 작년까지 검색했을 때 그 약일 거예요. 예, 37억입니다. 환율 올라갔겠다. 지금 40억 넘었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이런 건 뭐냐면은 그래? 네 맘대로 약 받아. 그럼 네 맘대로 약을 몇 년간 받았어요? 7년간 받습니다. 그러면 7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년에 100억짜리 약인데 옆에 사람이 1억이라고 하면 다 절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이쪽에서 내리겠죠. 그러니까 고가의 약들이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이 생기면 약값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약을 개발하면은 초기에는 돈을 많이 들이긴 하겠으나 실제적으로 환자가 쓸 수 있는 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자나 사회적으로는 훨씬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 트랙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판 드럭의 경우에는 내가 약을 개발해서 7년 동안 마켓에 아무도 못 들어요. 연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약은 아무도 못 팝니다. 근데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 역시 마찬가지로요. 혁신제거든요. 심각한 질병이에요. 근데 임상해 봤더니 굉장히 괜찮아요. 그럼 브레이크스루 줘요. 근데 브레이크스루 주잖아요. 그럼 7년 동안 역시 마찬가지 얘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특허가 만료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키추르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됩니다. 올해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 키추르다 제네릭이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서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들 지금 세츄리나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에서 파는 이런 것들에 내년서부터는 키워드가 키추르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패스트 트랙은 뭐냐면요. 기존에 치료법이 없는 거에 대해서 빨리 심사를 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스루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괜찮으면은 빨리 팔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코로나 치료제는 코로나 백신은 보면 아시겠지만은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을 받았고요. 임상시험 전에 판매를 받았고 거기에 세 번째 긴급 사용 승인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원래 80개월 걸리는 백신을 14개월에 끝냈어요. 실제로는 12개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치 상교에서 이제 에너투라는 약물이고요. 이게 2022년도에 아스코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약물입니다. 새롭게 신약을 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약에 비해서 얼마나 좋으냐를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데스티니 브레스트 O3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스코가 아니고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Oncology가 아니고 이스코라고 해서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Oncology라서 유럽 임상암학회에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이 캐드실라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ADC 약물하고 그 다음에 에너트로라는 약물을 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너트로라는 약물은 이제 76%의 그러니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그러니까 암 환자에 투여했는데 암 환자의 암 진행 없이 생존하는 것이 76% 정도 되거든요. 근데 트레드스마이 엔탑신이라고 하는 캐드실라는 34%예요. 2배 정도 좋잖아요. 그러면 허셉틴은 뭘로 했냐? 아까 보기에는 분자 표적이 HER2예요. 그러니까 HER2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성 암 중에서 HER2 네거티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가 네거티브인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현재 약이 없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이제 남자 암이고요. 여성 암의 경우에는 오버리언 캔서하고 브레스트 캔서거든요. 근데 오버리언 캔서보다 브레스트 캔서가 훨씬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오버리언 캔서는 자궁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퍼져나가질 않아요. 뚫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 말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브레스트 캔서는 굉장히 어그리시브해가지고 진짜 온몸에다 퍼져요. 그러니까 뭐 머리도 가기도 하고 등으로도 가기도 하고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 중에서 트리플 네거티브, 특히 HER2 로우는 정말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HER2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암 환자,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환자의 리스폰스, 이 약물이 반응하는 확률은 저기 보시면 52%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 해봤을 때 얘가 뭐죠? 허셉틴은 HER2 양성을 잡는 약물이잖아요. 그 중에서 HER2 양성인 환자는 따로 모집을 한 거예요. HER2 양성인 환자한테 보였던 확률은 52.6%예요. 같네?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HER2 양성인 환자가 하고 전체가 같아요. 그럼 저게 빠진 게 뭐예요? HER2 로우 환자잖아요. HER2 로우 환자도 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 기립박수를 받은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HER2 로우를 잡는 유방암 치료제는 없었습니다. 그게 22년도에 이 결과를 받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데스티니 O6라고 하는 약물에서는 이제는 아예 구분해서 HER2 로우와 울트라 로우, 아예 없는 사람까지 확인해 봤더니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거의 모든 제약회사가 알립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이고요. 과학기술 관점에서 본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이고요. 자, 매출액 기준으로 바이오 산업 순위가 24년도 데이터를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4년에 4.5, 세츄린이 3.5. 이 두 개 합치면은요, 8조 원, 9조 원 정도 되잖아요. 올해 10조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분야의 인력들이 1년에 한 2,000명, 한 3,000명 정도 채용되는 것 같아요. 송도가 1,500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반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학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학교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에 사실은 노키아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천은 이제 칭화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코베 이화학연구소 이렇게 되어졌고, 뭐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리서치 트라이앵글은 듀크, 그 다음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하버드, MIT, 기타 등등 여러 대학들. 대학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과연 대학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바이오 특화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쭉 되어져 있죠.
그다음에 이 과학의 도시라고 하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연구원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강점은 국내 유일의 바이오 분야 가운데서 세계 1위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하드웨어를 지원해주고 여기에 정부 주도의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K나이버트, 그 다음에 K바이오 래퍼브, 그 다음에 앞으로 특화단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첨단의 복합단지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하면 2,500억 정도 투자돼서 이만큼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이고요. 국내 유일의 대학 주도이다. 근데 아직은 과학적인 그러니까 완전한 가치 사슬 구축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K바이오 래퍼브 사업을 준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산업의 고용의 중심이 인천 송도라고 하는 부분이요. 아까 얘기한 셀츄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그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은 사이티바, 서머피셔, 그 다음에 사투리오스, 바이넥스, 그 다음에 생고뱅, 기타 등등 기업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여기 있는 입주 기업들이 거의 한 900억 정도의 연구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투자도 계속 받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 상태는 그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는 제가 단장인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1년에 3,000명 이상의 교육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K바이오 래퍼브인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델은 보스턴에 있는 랩센트럴하고 되게 유사하게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T의 건물 제공, 즉 연세대학교 부지 내에 땅을 줘가지고 정부가 주는 거.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파이저와 같은 그런 앵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이제 아마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츄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다음 다른 제약회사들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초기부터 앵커 기업이 펀드 제공하고 후원자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K바이오 래퍼브가 운영이 되면은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까지의 벤처 육성, 그다음 성장 가능한 기업이 70개가 유치돼서 여기서 성장해서 인천에서 정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기업 그러니까 매칭입니다. 매칭 글로벌 앵커 기업에 참여를 유도해서 이 많은 이 기업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버트는 해외 교육을 위한 그런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역할은 뭐냐면은 세계 1위의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서 소위면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흥하고도 좀 연계해 대전, 화순, 그다음에 안동 저기요. 그래서 실제로 인천, 화순, 안동은 지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묶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맺는 말은 인천은 국내 유일한 민간 주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천은 세계 1위란 말을 당연하게 쓸 수 있는 전국의 유일한 바이오 클러스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경쟁하기에는 너무 좁다.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산업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업들이 왜 그렇게 구성돼서 유치를 해왔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키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K바이오 래퍼브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미래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디지털과 유전자. 그런 방향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핵심 기술이 항체와 같은 그런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인천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뭔지, 현황이라고 그래야죠. 현황이 뭔지, 포텐셜, 잠재력과 방향이 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일들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